청담동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유리상자 같았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져 들어왔지만 한서연에게 그 화려함은 닿지 않는 신기루일 뿐이었다. 결혼 생활 2년 이 집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준 적이 없었다. 그곳은 남편 이태준의 성공과 야망을 위한 전시장이었고 그녀는 가장 아름답지만 가장 외로운 전시품이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출 때 서연은 속을 개워내며 화장실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임신 12주차 입덧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배를 감싸 안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아이가 텅 비고 차가운 이 관계를 바꿔줄 유일한 희망이었다. 대양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아이. 태준도 이 아이만큼은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침부터 요란하군. 욕실 문 앞에 태준이 서 있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셔츠와 값비싼 시계. 그는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또 언제나처럼 차가웠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배에 아주 잠깐 머물렀다가 이내 무심하게 돌아섰다. 오늘 저녁엔 약속 있으니 기다리지 마. 태준 씨 오늘 병원 같이 가주면 안 될까요? 아이 심장 소리 같이 듣고 싶어요. 바빠. 그는 그 말만 남기고 현관을 나섰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서연은 텅 빈 집 안에서 홀로 주저앉았다. 그날 오후 그녀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발신인은 김유라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배우이자 그녀의 남편 이태준의 여자. 서연 씨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청담동 5호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그것은 도전장이었다. 서연은 갈등했다. 무시하고 싶었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대한그룹의 안주인이었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만 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김유라는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선글라스 너머로 서연을 발견하고 우아하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가 뿜어내는 화려한 아우라가 가득했다. 와주셨네요, 사모님. 유라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용건만 간단히 하죠. 서연은 자리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다. 유라는 붉은 입술을 들어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평평한 배를 쓰다듬으며 폭탄을 던졌다. 저 임신했어요. 물론 태준 씨 아이예요.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거짓말. 태준 씨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아직도 남편을 믿으시는구나.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유라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어젯밤 서연에게는 바쁘다고 했던 태준이 유라의 집에서 그녀와 웃으며 와인을 마시고 깊게 입을 맞추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태준 씨는 어젯밤 내 침대에 있었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달콤하고 치명적이었다.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요. 태준 씨는 자기 아이를 사생아로 만들 남자가 아니거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을 거예요.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섰다.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의 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배신감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흐릿한 시야로 운전을 시작했을 때 뒤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따라붙었다. 김유라의 차였다. 유라는 서연의 차 옆으로 나란히 붙어 창문을 내리고 비웃음을 날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의도적으로 핸들을 꺾어 서연의 차 옆면을 들이받았다. 쾅 하는 충격과 함께
서연의 차가 중심을 잃고 휘청였다.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서연은 핸들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끔찍한 굉음과 함께 여러 바퀴를 구른 뒤에야 멈춰 섰다. 서연의 마지막 의식 속으로 부서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유라의 만족스러운 미소와 그녀의 배를 관통하는 끔찍한 고통이 파고들었다. 아가.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병원은 전쟁터였다. 응급실 복도를 가득 메운 의료진들의 다급한 발소리와 외침. 서연과 유라는 나란히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태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의사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두 분 모두 희귀 혈액형인데 지금 병원 혈액 재고가 1명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둘 중 한 사람만 즉시 수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상무님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계산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서연, 사랑 없이 집안의 뜻에 따라 결혼한 아내. 그녀가 낳을 아이는 대한그룹의 적통 후계자다. 하지만 그녀의 집안은 이미 몰락했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김유라, 그에게 열정과 욕망을 안겨주는 여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아버지는 대한그룹의 주요 주주이자 태준의 야망을 지지해줄 강력한 정치적 뒷배였다. 그녀의 뱃속 아이는 비록 사생아일지언정 그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의 갈등은 길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야망 앞에서 망설이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의사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조용했다. 김유라 씨부터 살리시오. 그것은 결정이었다. 아내와 자신의 핏줄에 대한 사형 선고. 수술실로 실려 들어가던 서연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말을 들었다.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히는 그 한마디.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덮치기 직전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있었다. 복수. 반드시 복수하리라. 시간은 부서진 조각처럼 흩어졌다.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한서연에게 그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심연이었다. 그녀의 의식은 깊고 어두운 바닷속을 부유하다가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몸을 감싸는 부드러운 시트의 감촉과 희미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그 사이를 파고드는 싱그러운 꽃향기였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이 고요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천장이었다.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넓고 고급스러운 병실.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다. 그녀는 창가 의자에 앉아 정원을 내려다보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흠잡을 데 없는 수트를 입은 남자의 뒷모습은 조각상처럼 고요하고 단단했다. 그녀가 깨어난 것을 느꼈는지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강지욱이었다. 그는 그녀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차가운 관찰자의 시선,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무언가가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정신이 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여긴 어디죠? 나는...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병원입니다. 지욱이 말했다. 당신 이름은 한서진. 1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고 지금까지 코마 상태였습니다. 한서진. 그 이름은 너무나도 낯설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옷을 억지로 입은 듯한 위화감이 들었다. 나는 당신의 약혼자 강지욱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을 고하듯 담담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진짜 한서진.
그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정략적인 약혼자였던 그녀는 1년 전 대양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같은 날 그녀와 놀랍도록 닮은 이 여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여자는 한서진의 실종에 대한 유일한 열쇠였다. 며칠 후 서연은 퇴원했다. 지욱은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의 집은 집이라기보다는 성에 가까웠다. 높은 담벼락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의 거대한 저택. 아름다웠지만 감옥처럼 차갑고 외로웠다. 집안의 모든 사용인들은 그녀를 극진히 대접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을 쳤다. 그들은 그녀를 서진 아가씨라고 부르며 완벽하고 기계적인 예의를 갖췄다. 특히 홍 집사라고 불리는 나이든 집사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르며 모든 것을 챙겨주었지만 그의 눈에는 언제나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이 금빛 세장 안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기억을 잃은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악몽뿐이었다. 밤마다 그녀는 산산조각나는 유리 파편과 피비린내, 그리고 배를 꿰뚫는 듯한 끔찍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리고 언제나 한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 여자부터 살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지만 꿈의 내용은 희미한 잔상으로만 남을 뿐 그 고통의 근원을 기억해낼 수는 없었다. 그저 가슴을 짓누르는 상실감과 배신감만이 선명했다. 어느 나른한 오후 서연은 저택의 거실에서 무심코 TV를 보고 있었다. 거대한 벽면 스크린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대양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태준 부회장의 공격적인 경영 능력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성공한 젊은 경영인의 표본 이태준. 그의 옆에는 화려한 여배우 김유라가 한 살배기 아들을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폭발했다.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듯한 격렬한 고통이 그녀를 덮쳤다. TV 화면이 흐려지고 소리가 왜곡되어 들렸다. 악몽 속의 파편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병원의 차가운 복도, 이태준의 냉정한 눈, 그리고 그의 입술이 움직여 내뱉던 잔인한 단어들. 그리고 귓가에 울리는 아기의 울음소리. 자신의 아기, 자신이 잃어버린 아기. 서연은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상처 입은 짐승의 처절한 울부짖음이었다.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키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지욱과 홍 집사가 놀라 달려왔다. 서연은 고통 속에서 발버둥치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과거는 죽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기억이라는 심연 속에서 복수라는 발톱을 세우고 기어 나오고 있었다. 지욱은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운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연민 혹은 자신의 게임판 위 말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뒤늦은 깨달음이었다. 1년의 시간은 이태준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아내 한서연의 죽음은 그에게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동정표와 함께 그녀가 상속받았던 대양그룹의 막대한 지분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제 대양그룹의 확고한 2인자 비운의 사고로 아내를 잃었지만 슬픔을 딛고 일어선 비운의 경영인이었다. 한서연의 일주기 추모식은 그의 연극을 위한 가장 화려한 무대였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수천 송이의 흰 국화와 그녀의 대형 초상화로 장식되었다. 사진 속 서연은 희미하게 그러나 아름답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살아생전 그녀를 외면했던 모든 이들의 위선을 말없이 꾸짖는 듯하였다. 재계와 정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여 가식적인 애도를 표했고
이태준은 상주로서 슬픔에 잠긴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그의 옆에는 검은 원피스 차림의 김유라가 조용히 서서 그의 슬픔을 보듬는 헌신적인 연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었다. 바로 그 위선의 절정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도착했다. 강지욱과 그의 팔짱을 낀 한서연이었다. 그들이 연 회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충격불신, 그리고 경악. 그들의 얼굴에는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죽었다고 알려진 대양그룹의 며느리가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있는 JD 발리르 그룹의 총수 강지욱의 팔짱을 끼고 나타난 것이다. 서연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에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이곳에 왜 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욱은 그저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 가야 할 곳이 있다고만 말했다. 연 회장 중앙에 놓인 자신의 초상화를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다. 괜찮습니까? 지욱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받쳐주었다. 그 온기가 그녀를 아찔한 현기증 속에서 간신히 붙잡아 주었다. 단상 위에서 이태준이 추도사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영혼은 완벽했다. 사랑하는 아내 서연아, 당신이 없는 일, 연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영혼과도 같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어제처럼 생생한데 이제 당신은 제 곁에 없군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가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시선은 군중 속에 서 있는 서연과 마주쳤다.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들고 있던 추도사 원고가 그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그의 입이 벌어졌고 동공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유령을 본 사람이었다. 세워, 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연 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이상 행동에 모두가 어리둥절했다. 김유라가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았지만 그는 그녀를 거칠게 뿌리쳤다. 추도사가 엉망으로 끝난 뒤 그는 홀린 사람처럼 인파를 헤치고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그녀만이 보였다. 그는 서연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서연, 씨 당신 살아있었어. 그의 떨리는 손이 마치 환영이라도 만지려는 듯 그녀의 얼굴을 향해 뻗어왔다. 그의 손이 그녀에게 닿기 직전 강지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욱의 움직임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실례합니다, 이 부회장님. 제 약혼녀에게 용무가 있으십니까? 지욱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빛은 이태준에게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야, 약혼녀. 이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소개하죠. 제 피앙세 한서진입니다. 지욱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태준의 혼란스러운 시선 앞에서 그녀를 완벽하게 보호했다. 한서진. 전혀 다른 이름. 그리고 그녀의 곁을 지키는 남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JB 그룹의 강지욱. 이태준은 극심한 혼돈에 빠졌다. 저 얼굴은, 저 눈빛은, 저 모든 것은 분명 한서연인데. 하지만 어떻게 그는 불신과 공포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지욱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서연을 데리고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떠난 뒤에도 연 회장은 한동안 충격의 여파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이태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들이 사라진 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호텔을 빠져나와 차에 오르는 동안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깨질 듯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 이태준의 공포에 질린 얼굴, 그리고 영정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을 찢는 듯한 상실감과 배신감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느껴졌다. 지욱은 말없이 운전하며 룸미러로 그녀를 살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한서연이라는 유령은 이제 살인자의 눈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의 옆자리에 앉은 이 가여운 여인은 진정한 자신을 되찾기 위한 고통스러운 여정의 첫걸음을 떼었다. 고요한 전쟁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추모식에서 돌아온 후 한서연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혼란과 슬픔에 잠겨있던 유약한 한서진은 사라지고 그녀의 안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불면의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흩어진 기억의 파편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강지욱의 저택에 있는 서재는 작은 국립도서관과도 같았다. 서연은 그곳에 틀어박혀 지난 일 연간의 모든 신문과 잡지를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한서연, 이태준, 대항그룹, 교통사고. 4개의 키워드로 검색된 수천 개의 기사들을 읽고 또 읽었다. 진실은 잔인한 모자이크처럼 조각 하나하나가 맞춰질 때마다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1년 전의 교통사고 기사였다. 임신부 2명 탑승 차량 추돌 사고로 전복 2 산모 모두 위독. 그 아래에는 그녀와 김유라의 사진이 작게 실려 있었다. 며칠 뒤에 후속 기사. 대항그룹 며느리 한서연 씨 끝내 사망. 이태준 부회장 오열. 그리고 한 달 뒤 이태준과 김유라가 나란히 공식 석상에 나타난 사진. 슬픔을 딛고 경영에 복귀한 비운의 후계자와 그를 위로하는 헌신적인 연인. 마지막으로 몇 달 전 발행된 잡지에는 세기의 커플 이태준 부회장과 톱스타 김유라 사랑의 결실인 아들 돌잔치 열어라는 제목과 함께 세 사람이 완벽한 가족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기억의 댐이 무너져 내리며 끔찍한 진실의 급류가 그녀를 덮쳤다. 병원의 차가운 공기, 소독약 냄새, 뱃속을 찢는 듯한 고통, 그리고 귓가에 울리던 남편의 목소리. 김유라 씨부터 살리시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버렸다.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의 존재를 근원부터 얼어붙게 하는 차갑고 고요한 분노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서재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더 이상 길 잃은 사슴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복수라는 이름의 검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가녀리고 상처받았던 한서진은 죽었다. 그 자리에는 배신과 슬픔으로 단련된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얼음으로 변했고 그녀의 머리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날카롭게 벼려졌다. 복수. 그날 밤 서연은 지욱의 서재에서 그를 기다렸다. 방 안은 책상 위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지욱이 들어섰을 때 그는 공기가 달라졌음을 즉시 감지했다. 서연은 말없이 자신이 출력한 한서연 사망 기사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여자 누군지 아시죠? 지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혼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의 차가운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음을, 할 필요도 없음을 깨달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인정했다. 당신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군요. 내가 누구인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그런데도 나를 속이고 한서진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가둬뒀죠. 왜 그랬습니까?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욱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진짜 한서진. 그의 소꿉친구이자 약혼자였던 그녀. 그녀는 대한그룹 이태준의 아버지 이 회장의 비자금 문제를 파헤치고 있었다. 그러다 1년 전 서연이 사고를 당한 바로 그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두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대한그룹이 있습니다. 지욱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나는 내 친구를 해친 자들을 찾아야 하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망친 자들에게 복수해야 합니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눈을 똑바로 꿰뚫었다. 우리의 적은 같습니다, 한서연 씨.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거래 제안이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그녀는 그의 힘과 정보가 필요했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필요했다. 이태준과 김유라를 뒤흔들 유령.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같다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 역시 자신만큼이나 깊은 상처와 분노를 안고 있다는 것을. 좋아요.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손을 잡죠. 하지만 이건 동맹일 뿐이에요. 내 복수가 끝나면 우리의 관계도 끝입니다. 원하는 대로. 그날 밤 서재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었다. 더 이상 감시자와 피감시자도 가짜 약혼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복수와 정의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위험한 파트셔였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게임판 위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동등한 플레이어였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위험한 존재였다. 그녀의 싸움은 단순히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한번 안아보지도 못한 채 잃어버린 아이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지옥에서 돌아온 어미의 처절한 복수극이었다. 대한그룹 본사 로비는 한때 한서연에게 경애와 위축감의 공간이었다. 남편의 왕국.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의 뒤를 따라야만 했던 곳. 하지만 오늘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곳에 돌아왔다. 그녀의 새로운 이름은 한서진. 미국 명문 로스쿨을 졸업하고 JW 그룹의 파견 변호사 자격으로 대한그룹의 합작투자 프로젝트를 감독하기 위해 온 엘리트였다. 그녀가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멈췄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못 박혔다. 수근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저 사람 돌아가신 사모님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생길 수가 있지? 그녀는 그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복수는 이제 적의 심장부에서 시작될 터였다. 그녀의 첫 번째 전쟁터는 대한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이었다. 이태준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그가 주도하는 대규모 해외 M&A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경영 능력을 입증하고 아버지인 이 회장으로부터 완전한 신임을 얻어낼 결정적인 한 수였다. 발표가 끝나고 이 회장이 새로운 법률 고문의 의견을 구했다. 한서진 변호사, JW 그룹의 전문가로서 이 계약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소.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서연에게 쏠렸다. 이태준은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감히 내까짓게 뭘 안다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인 뒤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이태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날카롭게 해부하기 시작했다. 계약서 42조 3항에 명시된 현지 법률 준수 조항은 해당 국가의 최근 개정된 반독점법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계약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으며 대한그룹은 막대한 위약금을 물게 될 것입니다. 또한
51조의 자산담보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최악의 경우 저희가 인수하려는 회사의 부실이 대한그룹의 핵심 자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형적인 독소조항, 포이슨필입니다. 그녀가 지적하는 내용들은 지극히 전문적이고 치명적이었다. 강지욱의 팀이 밤을 새워 분석해준 정보와 그녀 자신의 날카로운 법률적 통찰력이 결합된 결과물이었다. 이태준의 자신만만한 표정은 점차 당혹감으로 이내 분노로 변해갔다. 서연은 그의 야심작을 모두의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그를 유능한 경영인에서 계약서의 기본적인 함정조차 파악하지 못한 아마추어로 전락시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발표를 마쳤을 때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충격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이태준이 폭발했다. 당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을 손가락질했다. JW그룹에서 보낸 스파이지. 그렇지, 우리 프로젝트를 망치려고 일부러 흠집을 내는 것 아니냐.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마주보았다. 저는 제 직업적 양심에 따라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부회장님께서 이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정말 모르셨다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리더의 무능은 스파이보다 더 위험하니까요. 그녀의 차가운 논리에 이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이 회장이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쏘아보며 나직이 말했다. 그만하거라 태준아. 한 변호사 말이 맞다. 첫 번째 전투는 서연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그날 이후 서연은 본격적으로 심리전에 돌입했다. 그녀는 죽은 자의 유령이 되어 산 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이태준의 집무실 앞을 지나갔다. 그녀의 몸에서는 플로에르 드 로카유, 플로르 드 로카알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나왔다. 그들이 결혼한 첫 해, 이태준이 그녀에게 선물했던 세상에서 단 몇 병밖에 없는 희귀한 향수. 사무실에 배어드는 익숙한 향기에 태준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복도를 걸어가는 한서진의 뒷모습이 보였다. 죽은 아내의 향기를 품은 죽은 아내의 모습을 한 여자.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며칠 뒤 김유라가 대한그룹을 방문했다. 그녀는 이제 이태준의 공식적인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임원 전용 라운지에서 서연과 마주쳤다. 한서진 씨랬나 태준 씨한테 들었어요. 일은 잘하면서 너무 나서는 게 흠이라고. 유라가 선제 공격을 날렸다. 서연은 미소로 응수했다. 김유라 씨보다는 덜 나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자리가 어딘지는 아니까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동안 서연은 나직이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프랑스 샹송의 멜로디였다. 과거 이태준이 한서연에게 사랑을 속삭이며 불러주던 그들만의 노래. 김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그 노래를 알고 있었다. 이태준의 서재에서 그의 옛 앨범 속에서 죽은 한서연의 흔적을 지우려다 발견했던 노래였다. 이제 그 노래가 한서연과 똑같이 생긴 여자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유령이 이제 그녀에게도 속삭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이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를 통해 한서진의 CCTV 영상을 몇 시간째 돌려보고 있었다. 그녀가 걷는 방식,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 서류를 넘기는 손짓까지. 모든 것이 죽은 한서연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그리고 그의 코끝에는 아직도 그녀의 향수 냄새가 환영처럼 맴도는 듯했다. 그는 미쳐가고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끔찍한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저 여자는 정말 한서진인가 아니면 한서연이 지옥에서 돌아와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것인가? 그는 텅 빈 사무실을 향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아. 한서연의 복수는 조용하고 차가운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그녀는 이태준이라는 견고한 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성의 가장 약한 부분, 바로 김유라라는 기둥부터 무너뜨리기로 했다. 첫 번째 공격은 언론을 통해 시작되었다. 익명의 제보라는 이름으로 김유라의 과거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들이 연예부 기자들의 이메일로 흘러 들어갔다. 톱스타 K양 촬영장에서 상습적 갑질 논란, 데뷔 전 유흥업소 출신 의혹. 물론 모든 정보의 출처는 강지욱의 정보팀이었다. 그들은 김유라가 필사적으로 지우려 했던 과거의 흔적들을 낱낱이 파헤쳐냈다. 기사들은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김유라의 완벽했던 여신 이미지는 순식간에 추락했다. 그녀가 출연 중이던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비난에 직면했고 광고주들은 계약 파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보수적인 대양그룹의 안주인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스캔들이었다. 강지욱의 서재. 서연은 그와 마주 앉아 전략을 짜고 있었다. 김유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태준이 스스로 그녀를 의심하고 제 발로 그녀를 내치게 만들어야 해요. 서연의 눈빛은 냉철한 전략가의 그것이었다. 지욱은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그의 팀은 이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김유라에게는 과거에 깊은 관계였던 무명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태준을 만나기 직전까지 동거했던 사이죠. 중요한 것은 그 남자 역시 RH, O형의 희귀 혈액형이라는 겁니다. 서연의 입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렇다면 미끼는 준비됐네요. 이제 이태준이 그 미끼를 직접 물게 만들 차례죠. 며칠 후 서연은 이태준의 아들 이진우의 정기검진을 위해 JB그룹 산하의 최고급 사립병원을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녀는 그곳에 완벽한 덫을 설치했다. 병원의 VIP 라운지. 이태준은 진료를 마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우연을 가장하여 서연이 나타났다. 이 부회장님, 이런 곳에서 뵙네요. 동료 병문안 때문에 잠시 들렀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등장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지? 우연이겠죠. 서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태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간호사 스테이션 근처의 의자에 앉았다. 바로 그때 간호사 2명이 그의 바로 옆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물론 그들은 지욱이 고용한 연기자들이었다. 대한그룹 손잡은 이진우 아기 말이야. 혈액형이 RH, O형인데 서브타입이 디플로이드 D, 디퓨스라니. 정말 희귀하네. 그러게. 유전학적으로 이태준 부회장님이랑 김유라 씨 혈액형 조합으로는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확률 아니야. 거의 0.001%도 안 될 텐데. 논문감인데. 쉬 누가 듣겠다. 재벌가 사람들은 이런 얘기 싫어해. 괜히 우리만 다치지. 그들은 마치 비밀 이야기를 나누듯 목소리를 낮추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이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의학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확률이라는 말은 그의 뇌리에 망치처럼 박혔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서진이 나타난 이후 겪었던 모든 기이한 일들. 죽은 아내의 향수 냄새. 그들만의 노래.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그녀의 눈빛. 그의 마음속을 잠식하던 희미한 불안감과 편집증이 이제는 하나의 끔찍하고 구체적인 의심으로 변했다. 그는 아들 진우를 안아들었다. 자신의 성공과 야망의 상징, 대한그룹의 미래.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는 아이의 눈매가 자신과 전혀 닮지 않았음을 문득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김유라와 함께 찍은 완벽한 가족사진을 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고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 그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팔려 있었다. 그는 룸미러로 뒷좌석 카시트에서 잠든 아들을 쳐다보았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생각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김유라는 자신을 완벽하게 기만한 것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후계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배신과 수치를 당한 셈이었다. 그는 차를 갓길에 세웠다. 그리고 그의 가장 충직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내 아들 이진우, 김유라 씨와 나의 친자 확인 검사 아무도 모르게 준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비밀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전화를 끊은 그는 핸들을 강하게 내리쳤다. 그가 쌓아 올린 완벽한 세계의 토대가 한서연이 던진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 하나 때문에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전쟁은 그의 가장 가까운 곳, 바로 그의 침실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전쟁의 서막은 조용했지만 그 파장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모든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이 그룹의 대양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 도배되었다. 재계 1위의 포식자가 10위권의 재벌을 상대로 칼을 빼든 것이다. 주식시장은 요동쳤고 대양그룹의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다. 대양그룹 내부에서 한서연은 가장 유능한 트로이에 목마였다. 그녀는 JBL 그룹에서 파견된 법률 고문이라는 완벽한 위장 아래 이태준의 모든 자구책에 합법적인 족쇄를 잡았다. 이태준이 해외 자본을 유치하려 하면 그녀는 해당 국가의 외환관리법과 조세 조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계약을 지연시켰다. 그가 비주력 계열사를 매각하려 하면 그녀는 매각 과정에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이사회의 승인을 막았다. 그녀의 모든 반박은 날카롭고 논리적이었으며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다. 대한그룹의 임원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했다. 그들에게 그녀는 원칙을 지키는 강직한 법률가일 뿐이었다. 이태준은 사면촉에 몰렸다. 밖에서는 JB그룹의 거대한 자금력이 회사의 숨통을 조여오고 안에서는 한서진이라는 유령이 그의 모든 계획을 사사건건 방해했다. 동시에 아들 진우에 대한 친자 확인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김유라와의 관계는 의심과 불신으로 얼룩져 매일이 지옥 같았다. 그는 점점 더 이성을 잃고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회의실에서는 부하 직원들에게 고함을 질렀고 밤에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그는 불법적인 방법에도 손을 댔다. 언론의 재리의 그룹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흘리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네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시도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무력했다. 그가 매수한 언론사는 다음 날 세무조사를 당했고 그가 접촉한 정치인은 갑자기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지욱의 거대한 힘이 그의 모든 수를 미리 읽고 차단하고 있었다. 전쟁은 몇 주 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이태준이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방역을 가해왔다. 그는 대한그룹의 오랜 우호 세력이었던 사모펀드와 손을 잡고 JWB 그룹의 주력 계열사 중 하나에 역으로 공격을 감행했다. 예측하지 못한 공격에 지욱의 팀은 잠시 휘청했고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 그날 밤 지욱의 서재는 전쟁 상황실과도 같았다. 서연은 수북이 쌓인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다. 며칠 밤을 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단단했던 눈빛은 지친 기색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태준의 방역은 생각보다 더 거셌다. 복수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았는데 다시 한 걸음 멀어진 듯한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지욱이 서재로 들어왔다. 그는 처음으로 복수의 화신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지치고 상처받은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그녀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오.
그의 조용한 위로에 서연이 애써 지탱하고 있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복수를 위해 나 역시 그들처럼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욱은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복수는 때로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파괴하는 법이니까. 그는 사라진 약혼녀 한서진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의를 위해 싸우다 거대한 악의에 삼켜져 버린 친구.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그녀를 그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분노가 자신을 어떻게 10년 넘게 올가매고 있었는지 그의 고백 앞에서 서연은 자신의 상처를 보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비극을 겪었지만 같은 상실의 고통을 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그리움 산산조각, 난 삶에 대한 서러움이 뒤늦게 터져나왔다. 지욱은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서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영혼들 사이에 깊은 교감이었다. 복수나 전략 그 모든 것을 넘어선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위로. 그 순간 그들은 서로의 영혼을 보았다. 모든 직함과 가면을 벗어던진 상처받고 고독한 맨 얼굴. 더 이상 거래를 위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회의실 밖에서는 여전히 냉혹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고요한 서재 안에서는 그들의 공유된 고통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었다. 서로를 향한 연민, 그리고 그보다 더 깊고 따뜻한 감정. 그들의 손은 책상 위 닿을 듯 말듯한 거리에서 머뭇거렸다. 편의를 위해 맺어졌던 위태로운 동맹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심장의 계약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들의 싸움을 더욱 복잡하고 또 무한히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이태준이 받아든 서류 봉투는 그의 세상 전체를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는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복잡한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표와 함께 마지막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확률 96.999%. 글자들이 그의 눈앞에서 춤을 췄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어지웠다. 그가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버리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미래 대양그룹의 후계자. 그 모든 것의 전제였던 아들이 자신의 핏줄이 아니었다. 그의 야망의 토대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분노가 아닌 거대한 허무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펜트하우스로 차를 몰았다. 거실에서는 김유라가 아이와 함께 완벽한 모성의 화신처럼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이 그의 분노의 불을 지폈다. 그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끔찍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대리석 거실 테이블 위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미끄러뜨렸다. 이게 뭐지 설명해봐. 결과지를 본 김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녀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며 연기하기 시작했다. 태준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던 걸 거예요. 우리 진우가 당신 아들이 아니라는 게 말이 돼요. 하지만 이태준의 텅 빈 눈동자는 그녀의 연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실수. 이태준이 나직이 읊조렸다. 그래, 내 인생 최대의 실수는 널 믿은 거였지. 그의 침착함이 무너졌다. 그는 테이블을 뒤엎으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말해. 누구 아이야, 감히 누굴 속여. 공포에 질린 유라는 뒷걸음질 쳤다. 궁지에 몰린 그녀의 눈에 히스테릭한 광기가 번뜩였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며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그래, 당신 아들 아니야. 당신같이 차갑고 계산적인 남자의 아이를 낳고 싶었을 것 같아.
한서연, 그 여자도 내가 그랬어. 그 사고 내가 계획한 거야. 당신을 내 남자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그 여자를 버리고 나를 선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녀의 끔찍한 고백에도 이태준은 더 이상 충격받지 않는 듯. 됐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반응에 더욱 광분한 유라는 그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마지막 비수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나보다 더한 인간이야.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지. 당신 아버지가 한서진을 없앴어. 한서연의 쌍둥이 언니. 뭐? 당신 아버지가 대한그룹의 비자금을 조성한 거 한서진 그 기자가 알아내고 터뜨리려고 했거든.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그 여자를 처리한 거야. 나는 그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을 뿐이고. 그 순간 강지욱의 저택지하에 위치한 최첨단 보안 통제실. 서연과 지욱은 헤드셋을 낀 채 펜트하우스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화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 지욱의 팀이 미리 설치해둔 도청 장치를 통해서였다. 쌍둥이 언니, 아버지의 범죄. 서연은 귀를 막고 싶었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아이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또 다른 반쪽 언니의 운명까지 이 잔인한 가문 때문에 희생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슬픔이 분노가 되어 그녀의 온몸을 불태웠다. 지욱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오랜 의문이 풀렸다는 차가운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의 친구 한서진의 실종. 그것은 대한그룹의 추악한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들의 복수는 더 이상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정의를 향한 싸움이 되었다. 다시 펜트하우스. 이태준은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자신이 숭배했던 아버지는 살인자였다. 그의 세계는 완전히 붕괴했다. 바닥에는 김유라가 무너져 절규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통제실 안지욱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강렬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잃어버린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비극적으로 사라져간 언니를 위한 정의의 실현이기도 했다. 지욱은 그녀의 어깨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것은 말없는 약속이었다. 마지막 전투는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심판의 날은 대한그룹 긴급 주주총회의 형태로 찾아왔다. 소환장은 강지욱이 비밀리에 확보한 주주 블록의 이름으로 발송되었다. 안건은 현 경영진의 자격 및 긴급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건. 모호하지만 흉흉한 제목의 대한그룹의 심장부는 운명의 날을 앞두고 불안하게 술렁였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대연회장은 폭풍전야와도 같았다. 불안한 표정의 주주들, 강경한 표정의 이사진, 그리고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구름처럼 몰려든 기자들로 가득 찼다. 단상위 이학수 회장과 이태준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회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 시작을 알리려는 순간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강지욱이 들어섰다. 그의 옆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한서연이 서 있었다. 새로운 대주주로서 강지욱의 등장은 합법적이었지만 그의 법률 고문으로 나타난 한서진의 존재는 이씨 부자에게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강지욱은 주주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단상으로 올라가 거대한 스크린에 파일을 띄웠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대한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알려진 이진우 군의 혈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였다. 친자 관계 불일치 확률 99.99999%.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재벌가의 정통성과 후계 구도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충격적인 폭로였다. 이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하지만 강지욱은 그의 발악에 눈길도 주지 않고 다음 파일을 열었다.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었다. 김유라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가 계획한 거야. 당신을 내 남자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 아들도 아니야. 주주들은 공포에 질려 귀를 막았다. 이태준의 비운의 남편이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살인 공범자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강지욱은 이학수 회장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손에는 10년 전의 회계장부와 해외 계좌 내역이 들려 있었다. 이 회장님, 10년 전 대양그룹의 비자금 문제를 취재하던 한서진 기자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는 이 회장의 비자금 내역과 한서진 기자가 실종 직전까지 그 비자금을 추적했다는 증거를 차례로 스크린에 띄웠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학수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 절정의 순간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거칠게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학수 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치어벌법상 횡령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이 회장에게 수갑을 채웠고 다른 팀은 연 회장 한쪽에서 사색이 되어 떨고 있던 김유라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연 회장은 터져 나오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고함으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가문이 씨. 일가의 제국이 가장 공개적이고 치욕적인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태준은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검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기업 인생은 끝났다. 뿐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껍데기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한서연은 그 혼돈의 한가운데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1년간 그녀가 살았던 이유이자 목표였던 순간이었다. 그녀의 원수들은 파멸했다. 하지만 텅 빈 눈으로 무력하게 끌려가는 이태준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차오른 것은 승리의 희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하고 차가운 공허함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녀의 잃어버린 아이를 비극적으로 사라진 언니를 되돌려주지 못했다. 서연은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의미 없이 차갑게만 느껴졌다. 승리는 그녀의 것이었지만 너무나도 허무한 승리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양그룹의 몰락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세상의 시간은 그렇게 다시 흘러갔지만 한서연의 시간은 여전히 1년 전 그 끔찍한 비극의 순간에 멈춰 있었다. 그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 이름 없는 아기를 위한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었다. 그녀는 갓 피어난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작은 비석 앞에 내려놓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승리의 쾌감은 없었다. 오직 지독한 허무만이 잿더미처럼 남아 그녀를 짓눌렀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지욱이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재벌 총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남자로서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함께 강물을 바라보았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다. 서진 씨를 찾을 단서를 찾았습니다. 서연이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해외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그의 말은 꺼져가던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던져주었다. 복수가 아닌 희망, 죽음이 아닌 삶을 향한 새로운 목표였다. 그들은 강변을 따라 나란히 걸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 다시 내 이름을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이제 법적으로도 나는 한서연이에요. 그녀는 멈춰서서 지욱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대양그룹에 대한 모든 권리 다 포기할 거예요. 그 돈 나한테는 피 묻은 돈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럼 앞으로 어쩔 생각이요? 재단을 만들 거예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내 아이와 내 언니의 이름으로. 나처럼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요. 내 고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녀의 모습에서 지욱은 자신이 사랑에 빠졌던 바로 그 여자를 보았다. 불의에 맞서던 용기 상처 속에서도 타인을 향한 연민을 잃지 않는 강인함. 그는 그녀가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불사조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욱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한서진이 아니라 한서연. 그가 나직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복수를 위한 파트너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 당신 곁에 평생 있게 해 주십시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나와 결혼해 주겠소. 그것은 계약도 거래도 전략도 아니었다. 상처 입은 한 남자가 상처 입은 한 여자에게 건네는 진심으로 가득 찬 서툰 고백이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진 재벌 총수가 아닌 사랑하는 여자의 대답을 기다리는 한 남자의 불안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마음을 올가매던 마지막 얼음 조각이 햇살 아래 녹아내렸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1, 2년 후 봄.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새로운 건물의 기공식이 열리고 있었다. 서연과 서진의 집.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여성들을 위한 쉼터가 될 재단의 이름이었다. 한서연은 강지욱의 팔짱을 끼고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서 있었다. 그녀의 배는 희망처럼 부드럽게 불러 있었다. 지욱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후회하지 않소. 서연은 남편을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의 건물을 그 너머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온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단 하나도.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다. 굳게 깍지 낀 손. 지독한 겨울을 함께 견뎌내고 마침내 새로운 봄을 맞이한 두 사람이었다. 복수의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 그들의 앞에는 사랑과 치유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여정이 펼쳐져 있었다.